사이먼스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정복 대상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수학 분야를 떠났다. 1974년 사이먼스가 친구 에드문드 에스케나지, 지미 메이어와 함께 설립했던 마룻바닥 타일 회사는 지분의 50%가 팔리며 사이먼스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이익을 안겼다. 사이먼스는 에스케나지와 메이어, 에스케나지의 장인 샤이오에게 자신과 하버드 대학교 동창인 찰리 프리펠드의 사업을 투자처로 추천했다. 샤이오가 설립한 역외 신탁회사도 프리펠드에게 투자했다. 프리펠드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전략을 펼쳤다. 그는 경제 자료 등의 정보를 활용해 설탕을 비롯한 1차 상품들의 가격을 예측하는 계량 경제학 모델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작물의 수확량이 떨어지면 프리펠드의 모델은 곧 이어질 가격 인상을 계산해냈는데 이는 퀀트 투자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다. 설탕 가격이 거의 2배로 오르면서 프리펠드의 전략은 성공했다. 이 그룹의 파트너십 가치는 10배나 뛰어오르며 600만 달러로 급등했다. 하지만 이런 경이로운 행제에 일부 투자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응했다. 사이먼스의 콜롬비아 출신 친구 메이어는 말한다. 나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에 기여하는지 가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이먼스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속사포처럼 급격히 늘어나는 수익은 사이먼스의 투기 본능을 다시 한번 깨웠고 재빠른 거래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프리펠드의 스타일도 사이먼스와 동료들이 IDA 시절 작성한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한 수학의 바탕을 둔 거래 시스템과 비슷한 점이 있었다. 사이먼스는 거래 모델 활용이 분명히 효과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메이어는 사이먼스가 거기에 완전히 중독됐다고 말한다. 최근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사이먼스는 수학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사이먼스와 기하 분야에서 스타로 떠오르던 후배 제프 시거는 원주율처럼 기하학적으로 정의된 특정 숫자들이 거의 모든 경우에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었다. 하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고 그들은 점점 더 좌절하다가 심지어 절망감에 빠지기까지 했다. 사이먼스는 당시를 이렇게 말한다. 거기에는 분명 더 큰 수학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미칠 지경이었죠. 사이먼스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혼란을 겪었다. 마를린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실패한 결혼에 따른 고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4년간의 연애 후 사이먼스는 청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결혼과 같은 진지한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괜찮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한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이 여성을 계속 만나왔고 그녀는 내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결국 사이먼스와 마를린은 결혼했지만 사이먼스는 여전히 삶의 방향을 두고 깊이 생각했다. 그즈음 스토니 브룩에서 할 일을 줄이고 자신의 시간 중 절반을 샤이오가 설립한 펀드를 통해 외환을 거래하는 데 투입했다. 1977년에 이르러 사이먼스는 외환시장이 이익을 낼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확신했다. 당시 세계 통화들의 가치가 금 시세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변동되기 시작했고 영국 파운드화는 폭락했다. 사이먼스에게는 새로운 변동의 시대가 온 것처럼 보였다. 1978년 사이먼스는 학계를 떠나 외환거래에 주력하는 자신의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사이먼스의 아버지는 사이먼스에게 종신 교수직 포기가 큰 실수라고 말했다. 수학자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사이먼스가 다른 곳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사이먼스가 학계를 떠나 주식 거래에만 몰두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은 당혹스러웠다. 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돈과 단순하지 않은 관계에 놓여 있다. 부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대다수는 돈을 쫓는 일을 자신의 고귀한 사명에서 벗어나는 하찮은 짓으로 여긴다. 학자들이 사이먼스에게 대놓고 그런 말을 하진 않겠지만 일부는 그가 흔치 않는 재능을 헛된 곳에 쓴다고 굳게 믿었다. 당시 코넬 대학교 교수였던 르네 카르모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사이먼스가 타락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여기며 그를 경멸했죠. 하지만 사이먼스는 학계에 완벽히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기하학을 사랑하고 수학의 아름다움을 인정했지만 돈에 대한 열정과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모험을 향한 욕구가 그를 다른 학자들과 갈라놓았다. 훗날 사이먼스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늘 아웃사이더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학에 몰두했지만 내가 수학계 일원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한 발은 늘 그 세계 바깥에 있었죠. 뛰어난 암호 연구자였으며 수학의 차원을 올렸고 세계적 수준의 수학가를 구축했으며 이 모든 것을 40살 이전에 이뤄냈던 사이먼스는 자신이 주식거래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투자자들이 시장에 통달하려고 수세기 동안 노력했지만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은 드물었다. 하지만 이런 도전 과제는 그를 단념시키는 대신 오히려 다시 한번 그의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이를 두고 사이먼스의 친구 로렌샤이는 말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특이한 일을 정말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이먼스는 훗날 그 일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고당하는 일은 좋은 것일 수 있다. 다만 버릇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제임스 사이먼스. 1978년 초여름 나무가 늘어선 스토니브룩 대학교의 광활한 캠퍼스를 떠나고 몇 주가 지난 뒤 사이먼스는 캠퍼스에서 길을 따라 단지 몇 킬로미터만 내려왔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에 놓인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삭막한 쇼핑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상점에 딸린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피자 가게에서 두 칸 떨어져 있었고 조그만 단층짜리 스토니브룩 기차역 맞은편에 있는 여성복 가게 바로 옆이었다. 소매점용으로 지어진 그의 사무실 공간에는 베이지색 벽지가 발라져 있고 한 대의 컴퓨터 단말기와 자주 끊기는 전화 서비스가 갖춰져 있었다. 창밖으로는 적절하게 이름 붙여진 양방목장 길을 아주 약간만 볼 수 있었다. 아, 양방목장. 이는 자신이 폭넓게 칭송받던 위치에서 완전한 무명의 처지로 얼마나 빨리 떨어졌는지 보여주는 표시였다. 수백 년 된 투자 세계의 대변혁을 불러일으키기를 희망하며 네 번째 업에 뛰어든 40살의 수학자에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실제로 사이먼스는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은퇴에 더 가까워 보였다. 점점 더 많아지는 흰머리는 길고 지저분했으며 거의 어깨까지 내려왔다. 약간 나온 배 때문에 사이먼스는 현대 금융과 어울리지 않는 나이든 교수에 더욱 가까워 보였다. 그때까지 사이먼스는 투자에 손을 대보기는 했지만 특별한 재능을 보이진 않았다. 물론 사이먼스와 그의 아버지가 보유한
찰리 프리펠드의 투자 파트너십 주분이 프리펠드의 정확한 설탕 가격 상승 예측 덕분에 약 100만 달러로 늘어났지만 하마터면 큰 재앙에 빠질 뻔했다. 프리펠드가 이를 그룹의 보유 주식을 처분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설탕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프리펠드뿐만 아니라 사이먼스도 이런 폭락은 예상하지 못했다. 상당한 수익을 확보하려면 현금화해야 한다는데 단순히 동의했을 뿐이었다. 사이먼스는 당시를 이렇게 말한다.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왠지 사이먼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학 분야를 정복했고 암호 해독 방법을 파악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학과를 구축했었다. 이제 금융 투기에도 통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금융시장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키웠다는 것이 확신의 부분적인 이유였다. 일부 투자자와 학자들은 시장의 오르내림이 무작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확보 가능한 모든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으며 시장 가격을 더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뉴스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들은 가격 변동에 경제와 기업 관련 뉴스를 예측하고 이에 반응하려는 투자자들의 노력이 반영되었다고 믿었고 때로는 이런 노력이 결과를 만들기도 했다. 사이먼스는 다른 세계에서 온 터라 특이한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즉 많은 양의 데이터 집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작위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이치와 질서를 감지하는 데 익숙했다. 과학자와 수학자는 예상치 못한 단순함과 구조와 심지어 아름다움까지 찾아내기 위해 혼란스러운 자연계의 내면을 파고들도록 훈련돼 있다. 드러나는 패턴과 규칙성이 과학의 법칙을 구성하는 요소다. 사이먼스는 시장의 뉴스나 다른 사안들에 언제나 설명 가능하거나 합리적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통적인 조사와 상식, 통찰에 의존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무작위인 것처럼 보이는 날씨 패턴이 확인 가능한 경향을 감출 수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시장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금융가격은 최소한 어느 정도 뚜렷한 패턴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속에 어떤 구조가 있는 것 같아. 난 그걸 찾아내야 해. 사이먼스는 금융시장을 다른 혼란스러운 시스템과 동일하게 다루기로 결정했다. 물리학자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자세히 조사해 자연계 속에 존재하는 법칙을 찾는 멋진 모델을 구축하는 것처럼 사이먼스는 금융시장 속 질서를 찾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몇 년 전 IDA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장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상태가 존재하며 수학적 모델로 이런 상태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연구 논문을 작성할 때 개발한 전략과 비슷하다. 이제 사이먼스는 이 방식을 실제로 실험하기로 했다. 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사이먼스는 수학을 활용해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익을 얻는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새로운 투자 기업 이름을 돈과 계량 경제학의 영문 단어를 합쳐 모네 매트릭스로 지었다. IDA에 근무할 때 사이먼스는 적군들이 나누는 통신의 소음 속에 감춰진 시그널을 찾는 컴퓨터 모델을 만든 적이 있었다. 스토니 브룩에서는 재능 있는 수학자들을 발굴하고 영입하며 관리했다. 이제는 뛰어난 두뇌들을 고용해 팀을 이루고 그들이 시장 데이터를 자세히 검토하며 트렌드를 확인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학적 공식을 개발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확실치 않았다. 사이먼스가 알고 있는 사실은 통화시장의 빗장이 풀리면서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뿐이었다.
그래도 생출내기 기업의 이상적인 파트너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있었다. 바로 아이디의 연구 논문의 공동 저자이자 혼돈스러운 환경 속에서 감춰진 상태를 파악해 단기 예측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했던 수학자 바움이었다. 사이먼스는 바움이 자신의 경력에 미칠 위협을 무릅쓰고 급진적이고 증명되지 않은 방식에 합류하도록 설득해야 했다. 바움은 널리 퍼진 빈곤과 반유대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에서 뉴욕시 브루클린으로 피난 온 이민자의 아들로 1931년에 태어났다. 13살의 바움의 아버지 모리스는 모자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관리자와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10대 시절 바움은 180cm가 넘는 키에 가슴이 떡 벌어진 체격으로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육상 선수였으며 테니스팀 멤버로도 활약했다. 하지만 그의 가냘픈 손을 보면 코트 위에서 경기를 펼치는 것보다 책장을 넘기는 것이 더 편해 보였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브라이튼 비치를 갔을 때 다른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는 명랑하고 매력적인 어린 소녀 줄리아 리버맨이 바움의 눈에 띄었다. 1941년 당시 5살이던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인형을 움켜쥔 채 가족과 함께 나치의 박해를 피해 유럽에서 떠나는 마지막 배를 타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작은 마을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왔다. 뉴욕에 도착한 뒤 줄리아의 아버지 루이스는 몇 달 동안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얻지 못했다. 좌절감에 빠진 루이스는 지역에 있는 한 공장으로 가서 공장 근로자들 사이에 끼어들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지칠 줄 모르는 근로자로 판명된 루이스는 결국 취업에 성공했다. 이후 가족이 살던 작은 연립주택에서 세탁소를 운영했지만 루이스네 가족은 늘 재정적으로 힘들었다. 바움과 줄리아는 사랑에 빠졌고 결국 결혼에 이른 뒤 보스턴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바움은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해 1953년에 졸업했고 이어서 수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줄리아는 보스턴 대학교를 학년 전체 4등 성적으로 졸업한 뒤 하버드에서 교육 및 역사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프리스티나에 있는 아이디에에 합류한 뒤 바움은 암호 해독 부문에서 사이먼스보다 뛰어났으며 소속 부서가 이룬 가장 중요하면서도 여전히 기밀로 분류되는 일부 성과에서 공적을 인정받기도 했다. 당시 레너드의 상사였던 뉴워스는 이렇게 기억한다. 바움과 몇몇 직원은 우리 관리부서가 구명보트 탑승 순수로 부르곤 했던 서열에서 사이먼스보다 분명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수염이 기른 바움은 사이먼스처럼 정부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수학 관련 연구를 계속했다. 1960년대 말 몇 번의 여름을 거치면서 바움은 복도 건너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정보이론가 로일드 웨츠와 함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라고 가정한 마르코프 체인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마르코프 체인에서 미래의 상태를 확인해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마르코프 체인을 관찰하면 발생 가능한 결과를 경험을 바탕으로 추측할 수는 있다. 이를테면 야구 경기를 마르코프 체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타자가 2 스트라이크 3볼 상황에 있다면 투구가 들어왔던 순서와 그 사이에서 일어난 파울볼 개수는 중요하지 않다. 다음 투구가 스트라이크면 타자가 아웃되는 현재 상태만 중요할 뿐이다.
은닉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일련의 사건들이 알려지지 않은 기본 조건 또는 변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말한다. 즉 연결된 사건들의 결과는 보이지만 연결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현재 상태는 알 수 없다.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각 이닝별 득점 업데이트를 보면서 점수 예측을 포기할지도 모르겠다. 이번 이닝에는 1점이 나고 다음 이닝에는 6점이 나는 등 득점에 분명한 패턴이나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시장과 언어인식 패턴 같은 사건들의 복잡한 연결성을 은닉 마르코프 모델에 비유하기도 한다. 바운 웰치 알고리즘은 이처럼 과정의 결과 외에는 어떤 정보도 없는 복잡한 연결 순서 내에서 확률과 매개 변수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야구를 예로 들면 바운 웰치 알고리즘은 야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점수가 난 경기 상황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이를테면 득점이 갑자기 2점에서 5점으로 뛰어오른 경우 바운 웰치 알고리즘은 주가가 모든 베이스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3루타가 나온 게 아니라 주자 2명인 상태에서 3점짜리 홈런이 나올 가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여전히 야구의 모든 규칙을 다 모르는 상황에서도 점수 분포를 통해 야구 규칙의 일부라도 추측하게 한다. 웰치는 바움 웰치 알고리즘이 보다 나은 확률을 제공함으로써 최종 해답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한다. 바움은 보통 자신이 이룬 성과의 중요성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컴퓨터가 스스로 상황과 확률을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바움의 알고리즘은 오늘날 머신러닝 부분에서 21세기에 주목할 만한 발전 중 하나로 인식되며 기하에서 날씨 예보에 이르는 분야에 종사하는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바움 웰치 알고리즘은 최초의 효과적인 음성 인식 시스템과 구글의 검색 엔진까지 가능하게 했다. 바움 웰치 알고리즘으로 받았던 모든 찬사에도 불구하고 바움이 썼던 수백 편의 논문 대부분은 기밀로 분류됐고 바움의 부인 줄리아는 그 사실이 못마땅했다. 자신의 남편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인정과 금전적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바움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아이들 몇 번 물어봤지만 바움은 그저 자신의 일이 비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은 분명히 알려줬다. 우리가 폭탄을 만들진 않아. 베트남 전쟁을 놓고 논란이 심해지자 바움은 어느 날 딸 스테피에게 이렇게 말하며 안심시켰다. 사이먼스와 달리 바움은 포커 게임이나 친구와 어울리는 사교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저녁 시간에는 주로 프리스턴의 수수한 집에서 인주 표본 가죽 소파에 말없이 앉아 노란색 패드에 연필로 뭔가를 끄적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 맞닥뜨리면 잠시 멈춰 서서 먼 곳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바움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다른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교수의 전형적인 본보기였다. 한 번은 수염을 반만 깎은 채 출근해 다른 사람들이 의아해자 수학 문제를 생각하느라 면도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설명한 적도 있다. IDA에 근무하는 동안 바움은 시력이 나빠지고 있음을 느꼈다. 의사는 바움이 망막의 원뿔세포에 장애를 일으키는 막내세포, 원뿔세포 이상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바움은 테니스처럼 시력이 좋아야 하는 취미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번은 네트 앞에서 테니스 공을 머리에 정통으로 맞기도 했다.
탁구를 할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바움의 맑고 푸른 눈으로 포착한 공이 잠시 뒤 곧바로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바움은 운동을 관둘 수밖에 없었다.